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호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2부에서는 그 북한 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주요한 북한 문제에 대한 평론가를 해야 되나요? 뭐 전문가들의 좀 견해가 여러 가지가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 뭐 김여정이 빠른 이전에 보고 며칠 직전에 이제 그 남북 통신선 개통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 조그만 사건입니다. 그 이제 전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 전문가들이 쭉 논평한 걸 쭉 수집을 해봤었는데 과거하고 좀 다른 거는 그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보면 한국의 어떤 이슈가 날 때마다 한국 관계 북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화상회의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과거에는 뭐라 그럴까 정치적 성향을 조금 이렇게 감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또는 정치적 보수와 어떤 진보 그런 식으로는 약간 보면 약간의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학자들도 초빙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 쭉 보면은 그런 인사들은 거의 배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스탠스를 지닌 사람들만 쭉 이렇게 초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그 조셉 윤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게 한국에서 출생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 국무성 직원이 됐더만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대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민주당 정부 때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했더랬습니다. 조셉 윤이 하는 이야기는 올 3월에 벌써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이거 아마 분명히 남한이, 그냥 문 정권이 북한 카드를 쓸 거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 아마 충분히 이용할 여지가 있다. 그런 이제 경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뭐 벌써 올 3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 동향을 쭉 보면서 그 전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환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소위 말해서 그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일괄 타결도 아닌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고 이 정도로 아마 바이든이 내놓으면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낙관을 제기했는데 북한이 전혀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통신선 개통하고 이런 일련에 다시 한번 남북 대화가 재개될 거라는 일단 시나리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셉윤 이 양반은 굉장히 이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의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보건데 이거 뭐 전화선남 개통했다고 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마커스 이제 칼로스 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 국가정보 북한 담당관이었습니다. 직무는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이제 남한에서 남한 언론 또는 청와대 발표 이런 걸 보고 영어로 하자면은 좀 곤란한 이야기는 한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죠. 일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존재라는 데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다.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럼 남한 정부는 알고도 또 속을 내는 거냐. 제대로 이제 북한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한미연합 훈련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테미 더코스라고 미 상원 군사위원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어떤 경우에도 한미연합 훈련은 강행되어야 된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 3년 트럼프 때문에 한 번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못 하게 된다면은 이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한국을 컨트롤하는데 실패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터 차, 이 사람이 전략문제연구소의 지금 수석 부소장인데, 이 양반은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했더만요. 일과 어떤 그 군사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를 다 총괄해서 지금 현재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한국은 민주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다. 형식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같습니다만, 이번 정권 바뀌면서 완전히 북한하고 중국이 이제 경도되는 현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은 한국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쌓아 올린 정치, 경제, 외교, 어떤 민간,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떤 쌓은 토대를 완전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강한 경고를 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빈센트 브룩스입니다. 전 한미연합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내정이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났죠. 주미대사. 주한 미국 대사. 그 유리킴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언론이 이제 이 양반이 국방의 정치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비꼬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제 그 행각을 비꼬면서 국방의 정치화라는 이제 표제를 내걸어서 포린 어페어즈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그걸 한국 언론들이 많이 코트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그 전체 문맥을 쭉 보면은 뭐 크게 이상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북한하고 대결하거나 대화할 경우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초석 위에서 진행돼야 된다. 그건 뭐 일단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인데 소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반이 무슨 뭐 북한을 동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좀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종전선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오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 내정도 좀 기분이 업된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뭔가 자급이 들어갔다. 항상 지금 한국에 대사로 오는 사람들, 대사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급들이 들어가는데 남북미가 동맹이 돼야 되고 남북미 동맹 후 남북 FTA 체결하고 그래서 이제 북 비핵화 과정에서도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은 북한이 동맹국처럼 되면서 북한에 미군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까지도 좀 포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주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조치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을 해소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고 남북미 평화협정을 체결을 갖다가 해서 북이 미국의 동맹화가 된다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결정적인 논리적 허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북의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북은 김정은이가 지배하는 저 체제가 무너지는 그걸 제일 겁을 내는 거지. 뭐 북이 잘 살게 되는 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저거 체제만 정권만 유지하는 가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러는가에 대해서 뭔가가 이게 좀 작업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양반이 한국에 있다가 약간 좀 이상하게 좀 머리가 좀 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름 이제 전체를 이제 총괄적으로 보자면은 그 핵심적인 사안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이제 그걸 파괴하겠다거나 완전 지금의 어떤 그 현상 분석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워딩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선 개통했다고 하니까 미 국무성은 환영한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그 미국 요러요러 했던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또는 이제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다 뭐 우려 반, 뭐 이런 환영 반 그런 어떤 내심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프로치를 했는데, 단 두 명이 굉장히 환영하고 나왔더만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 커트 캠벨하고 앤디 김입니다. 예. 이 둘이가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커트 캠벨은 조정관 정도의 자격인데 왜 이렇게 언론을 자주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국무성 같으면 이제 대변인이나 또는 이제 뭐 차관 정도. 그러니까 그걸 언론을 자주 타는 게 그 사람이 미국의 언론을 자주 탄다라는 말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커트 캠벨을 이렇게 자주 타도록 뭔가 그 언론에 대한 로비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냐, 이런 걸 좀 가려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별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거 별거 아닌데 무슨 다른 어떤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지.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정권에서 좀 의용 언론들이 커트 캠벨하고 접촉을 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어떤 그 주요 언론 매체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그 교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경력이 과거에 이제 동아태 쪽에 그 전문가 역할을 했었고, 최근에 뭐 책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아태 지역의 전문가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양반이 언론에 노출되는 건 뭐 당연하고도 할 수 있는데, 앤디 김은 이 사람 민주당이던가요? 네, 민주당인데 여기는 완전히 거의 뭐 매수돼 있는 자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사는 뭐 거의 뭐 어떤 대개명 비슷한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마 VOA 같은 데서는 별로 그렇게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재밌게 본 거는 이 사람이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의 아트연구소 부소장이었는데 다니엘 스나이더라는 사람이거든요. 나이는 좀 됐는데 양반이 상당히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조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건 북한이 아니고 한국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야가 한국에 보면 맨날 보면 이제 뭐 그 한국의 청와대에서도 보면 한미 동맹 굳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미 동맹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니엘 스나이더가 한 말이 맞다면 이게 이 사람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실제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내 요러요러의 소위 말해서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한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대로 한국을 보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국 정권의 성격이라는 게.
그래 지금 그만큼 지금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 위태롭게 지금 어떤 그 아주 궁극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는 한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들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네. 미국이나 지금 우리가 흔히 동맹국이라고 부르는 이 서구 네, 각국들은 네. 상당히 지금 판단을 이미 내려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저런 미천이 없는 한마디로 툭 튀어나온 갑툭튀 이다나 저런 자들이나 문 정권에 말려들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버티고 앉아서 쉽사리 말려들지 않을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남측을 교란시켜서 대선에 자기들이 이겨먹자, 남북이 합작해서. 이런 부분이라면 이거는 미국이 어떻게든 그것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음에 만약에 한국의 좌파 정권이 연장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 퇴출로 몰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당분간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이게 더 핵심일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공부하거나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의 폭이 뭐라고 할까요? 꼼수 쓰는 부분은 약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몇 년 동안 굉장히 이제 우려했던 거는 우리는 NLPD도 알고 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말아먹기 위해서 이 제도적인 장치 안으로 뛰어들었는가 하는 데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 과연 세계 전략을 짜는 미국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 주사파라는 단어를 아예 우리말의 음절을 따서 그냥 주사파, JUSAPA라고 쓰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아주 그냥 거의 북한의 장녀 또는 거의 뭐 기생하는 한미동맹 기생하는 이런 존재로 아마 폄하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대해서 이제 끝까지 안심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짜옹을 하고 다음 대선을 갖다 말아먹기 위해서 북풍 카드를 쓰겠다고 하면은 미국이 어떤 수드로든 손을 써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애들이 그 정도의 이제 샤프한 머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일본하고 미국만 가지고는. 미국이 그거를 갖다가 매뉴얼화 해가 네. 미국의 국무부의 정책 중에서 남북 간의 최고의 목표는 비핵화도 아니고 네. 또 뭐 식량이나 이런 그 부분도 아니고 북은 어떻게 보면 이왕에 자기들이 어렵게 살지만 당장 무너질 지경이 아니라면 하루 이틀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상층은 어렵습니까? 뭐 상층은 어렵지 않을 거니까 북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가장 힘을 싣고 가는 게 남한의 토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표가 달성이 되지. 그게 아니라 뭐 남의 누가 되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미국하고의 협상이나 뭐 우선 식량을 얻어낸다. 이건 전부 일회성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일부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북한 비핵화 뭐 급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1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할 방법도 없어. 그렇죠. 예, 그냥 계속 상수로 이제 관리되는 그런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결국 전략적인 내 파트 2 또는 전략적인 내 2.0이 아니냐. 결국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겠나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하고 남한의 문 정권이 가장 갈구하는 거는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대선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과연 CIA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그건 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만약에 그 바이든이 트럼프의 어떤 지난 외교 노선을 갖다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이제 대북 정책안을 내놨는데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실천을 아무리 이제 해도 아주 탱지블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 이 사람들이 좀 초조해가지고 좀 이상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바이든이 북핵 문제에 궁극의 해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자 그렇다면은 이걸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외교적으로 코디네이트 되고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라고 했다면은 그 노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자 그러면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핵 고도화만 충족될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거 일정 부분을 제재 완화나 이런 부분을 들어주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 핵 비핵화 문제가 아마 종국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딱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북한 존재 또는 북한 핵 문제 이 이슈는 그냥 관리로 해 나가자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이제 외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북한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문제인데 바이든이 과연 현재로서는 이런 무리수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남한하고 북한이 붙어먹고 대선에서 뭔가 하겠다고 할 경우에 미국으로서는 레버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식의 어떤 수를 쓰면서 나름 어떤 내부적으로 지지도 없고 다음에 중간 선거 같은 데서 평가받기 위한 그런 어떤 바게닝 칩 같은 걸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끌어내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의 임기가 다 돼가잖아요. 네. 한국에서 작업을 해야 그렇게 되지. 네. 만약에 지금 한번 트럼프 때 보십시오. 초반 트럼프에 그 2017년까지 문가리가 당선되기 전까지 트럼프가 지금 2017년에 1년 1월달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2017년에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17년 11월에 한국 왔었죠. 예, 네. 철저하게 봉쇄로 갔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미국 공화당으로서 걸맞는 그렇죠. 예, 북한 포위구도를 강경하게 구사해 갔어요. 근데 2018년 북이 이제 이 김정은 신년사부터 평창 올림픽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17년 말기쯤에 트럼프의 사측 채널 네. 그 사이나 아니면 딸 쪽에 문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이 접근에서 어프로치가 성공했고 네. 그래서 어떤 작업에 들어가서 트럼프 개인의 이해를 갖다가 충족시켜 주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이 미북 대화로 말려드는 그런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게 동계올림픽이 아마 기회가 된 그런데 거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네. 이 그때 4월 달입니까? 네. 볼턴이 NSC 보좌관에 있어서 큰 사고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못 막았어요. 결국은 미북 네. 대화가 됐다는 게 사고지 뭐 그것보다 네, 더 큰 사고가 맞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껏해야 그 뭡니까 하노이 회담이 네. 깨졌다. 그 다음에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네. 또 그것도 그 뒤에 뭡니까 이 6월 말에 판문점에 또 만났잖아요. G20 네. 예, 끝나고 또 판문점에 와서 네, 또 또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죠. 세 명이서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계속 그냥 2017, 18년에 그런 흐름이 지속돼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하노이가 만약에 결렬됐다라면은 완전히 돌아서면 판문점에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판문점에서 만난 게 18년이 아니고 19년이죠. 그러니까 그 19년.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죠. 또 다음에. 만났거든요. 예, 다음에 예. 그 해가 아니라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흐름이 계속되어 가지고 지금 2019년까지 계속됐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하노이 회담 결렬되면서 자기 노선이 실패한 건데 본인은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18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19년까지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년 초에 네. 다시 정리 좀 합시다. 일정이 좀 헷갈렸습니다. 네. 18년 6월 달에 6월 10일 날 네. 이제 이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난 뒤에 2차로 했던 게 2월 그 19년 2019년 2월 29일쯤에 하노이에서 네. 만났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이제 6월 달. 말에 예. 그 G20 갔다가 와가지고 네. 지금 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북한이 그 문제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억 같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게죠. 그러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막판에는 11월쯤에 북이 미국에 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논의가 됐잖아요. 10월달, 11월달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선 말미까지도 북한 카드가 쓰느냐 안 쓰느냐라고 지금 됐으니까 트럼프가 전반 1년을 빼고 나머지 임기 3년은
북한한테 말려서 끌려다녔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시점에 사실은 북한 카드를 제대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남의 분위기를 복원시켰다 하더라도 미국 유권자들이 북한 문제 가지고 표를 던질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안 했지 안 그러면 네, 네. 또 뭔가가 됐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거는 소장님이 미리 이제 정답을 그 주신 것처럼 지금 당분간 북한 핵 문제 이거 사실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남은 대선까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미국의 소위 말해서 한국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거는 국내 정치 문제니까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있다. 너끼리 잘해봐라고 한다면은 아마 치명타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소장님이 여러 번 유평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우파가 자력으로 정권 창출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제3의 큰 변수, 경제난이나 이런 게 동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적당히 놀고 먹고 하면서 지금 윤석열 스타일로 저래가지고 이제 뭐 막걸리 받고 이래가지고는 정권 창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의 적들은 지금도 아마 밤을 새면서 아마 이 공작을 갖다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느슨하게 대응하다가는 아마 큰일 날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노무현도 아마 그때 연말 말년에 초조해가지고 막 북한에 갔었지 않습니까? 북한 카드 한번 써보겠다고. 네. 근데 그거는 크게 뭐 정권도 바뀐 데다가 별로 아마 그 문제는 안 됐었죠. 그게 관계 뭐 소득도 별로 없었고, 그게 뭐 말년에 갔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노무에 대한 심파티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문재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까지 해본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하간 북한에게 매달려가지고 북한하고 뭔가 해보면서 다음 대선에 이제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는 건 확실한데 이번에 일단 그 박주혜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의가 먼저 나서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게 맞다면은 여하간 얘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꾸미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전체 윤곽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노무현이 때 그 갔다 와서 네. 그때 이제 국정원장이 북한에 또 따로 접촉을 했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그건 요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김양근이가 그때 한국에 왔다가 갔죠. 네. 그래서 북한이 계속 관심사가 한국의 대선이 2007년에 12월 달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북이 네, 끝까지 네. 체크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노무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공작을 했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때는 워낙 원사이드하게 대선의 패배가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네, 북이 공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기들 속을 너무 드러낸다 싶어서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뭐 아마추어 기자들도 대충 알았지 않겠습니까? 예. 정권 재창출 힘들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게 다르죠. 예. 이게 무슨 뭐 여론조사로 보더라도 또 뭐 여러 가지 경우로 보더라도 북이 조금만 거들어주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예 막 쇠가 닳아졌을 때 확 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남한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개입은 2007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그렇죠. 집요하고 네, 조직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금 문가리하고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만난다고 한번 보십시오. 뭔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방식은 절대 안 한다. 그러면 뭐냐? 굉장히 극적이고 위기 조성 후 극단적인 어떤 타결, 카타르시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노릴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뭐 북이 뭐 개성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던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대화 국면이 되는 척 하다가 뭔가 갑자기 돌변해서 때리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또 서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원 상상하는 그 무언가는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계속 이제 평화도 무대기를 끌어가다가 미국에 반대하면서 일이 꼬이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도발하고 난 다음에 또 짜웅해서 우리가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선전할 경우에 내년 사람까지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쟤들로서. 아니 근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도발할 건덕지를 네. 대화를 하면서도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뭔가를 진전시키는데 네. 미국이 제동을 걸고 네. 네. 그래서 북한이 화가 났다라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요거는 네. 둘이가 합의하면 남북이 얼마든지 미국이 무리한 제동을 걸고 간섭을 했다라는 것처럼 하는 모양을 만들어 갖고 뜯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뭐 남과 미국을 향해서 같이 뭐 서로 짜고 할 수 있지만 같이 협박을 하고 그래가 협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어느 날 도발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갔다가 제한된 도발 끝에 타협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 이 대선판을 흔들 수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식한 매뉴얼이 있는가? 매뉴얼이 있다면 그런 예상치 못한 뭐 이래가 저것들이 밑으로 가고 막 잘하고 주고받고 이래서 미국이 너무 해서 좀 뭐라 했는데 갑자기 얼굴 정색하고 니도 똑같은 놈이고 너들이 한번 당해봐 이렇게 가가 주어 패다가 미국이 끼어들까 하는데 또 뭔가 둘이서 극적으로 타협해버리는 이런 배나무상한 방법을 통해서 원래 미국이라는 사람들이 매뉴얼이 없으면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 3년 정도의 기한이 있다면 지금 바이든식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하면 되는데 지금 바이든이 대북 문제를 갖다 제대로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지금 요 짧은 시간 내에는 그거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못하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만약에 남북이 짜웅해가지고 다시 민주당이 재집권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러면은 동북아 안보 지형은 굉장히 미국에는 불리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면 그걸 인식하고 이 대선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거라는 걸 갖다 물론 이제 내선 간섭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전략을 갖다가 지금까지 쭉 기획해온 미국으로서는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국내 이슈로 봐서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노무현 말기에는 막 누가 버릇자로 생각나도 이거는 뭐 우파가 이긴다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굳이 뭐 분석이 이런 게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4번, 이번에 보궐선거 빼고는 그 직전에 4번 선거를 전부 이제 국민의 자유한국당 다 우파들이 다 졌거든요. 보수 당들이 다 졌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은 특히 작년 총선의 어떤 그 계기를 보게 되면은 2월 달에 했으면은 국민의힘당이 이겼는데 3월 달에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졌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회 속, 한국 유권자들이 그렇게 이제 부평수준으로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런 어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속셈을 가진 게 남북한이 이번 대선에 저런 장난을 친다 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인식 구조를 가진 유권자들 같으면 그런데 속아 넘어가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 경험상 또 속아 넘어갈 것 같거든요. 얼마든지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중도라고 자처한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은 그냥 평안의 인권이니 무슨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휩쓸려가지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민주당 애들하는 캠페인인데 근데 또 휩쓸려가지고 또 아마 민주당이 표를 찍겠죠. 근데 이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약에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은 정말 이제 암울한 미래만 이제 남게 되는데 지금 하나 좀 이거는 뭐 특별한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그런 어떤 합리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간에 한국에서 이 주한미 원철수를 주장했던 사람이 딱 3사람이 있더만요. 예, 미국 대통령 중에 닉슨 대통령.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월남전에서 군대를 빼면서 통보가 어떤 안보정에 배냈다는 판단 아래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을 언급했었고.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아시아 국가는 너가 알아야 해라. 너가 지내. 월남에서 빼려고 했지만 그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한국의 방어에 대해서 미국의 이 의지가 상당히 낮아진 건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 그 연장성상에서 한국이 들어가 있었고 한국 주한미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하고 이제 각을 세웠던 이제 인권 외교를 주장했던 지미 카터입니다. 네, 지미 카터도 미군 철수를 주장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가 발끈해가지고 그때가 78년이던가요, 79년이던가 카터가 우리나라 왔을 때 그 공개석상에서 아마 모욕을 쳤더만요, 박정희가. 그러니까 카터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이제 미국에는 보면은 이제 이 안보 특히 한반도에 북한의 존재 이런 데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나와서 정치나 외교 국방을 언급한다고 아주 카터의 기분을 굉장히 상해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터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불쾌하게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면 한국의 호텔에서 자지 않고 주한미군 그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유신헌법, 이런 거 박정권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의 경원시하는, 배관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톡 하면 이제 뭐, 주한미군 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워낙 강하게 이제 화염과 분노로 몰아쳤기 때문에 이제 쪼라는 김정의가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나섰다라고 하는데, 뭐, 부분적으로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과연, 그 당시 2017년 11월 달에 한국 위원 트럼프가
북한이 정말 사고를 쳤을 때 무력으로 진압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거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쫄았다라는 미국 사람의 뻔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가 미국이 위로 북한 평양 위로 실제 F-20이나 F-35가 막 날아다니고 근처에 무슨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다니고 하지만 저것들이 나를 쏘아서 그렇죠. 죽이려고 하면 그는 뭐 과거에 이 리비아의 가다피 정도로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내가 중국의 앞마당에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앞마당에다가 쏴가지고 날 제거하고 그렇게는 못할 거다는 나름 확신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런 걸 갖다가 좀 개뻥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니까 북한으로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트럼프의 행각이나 언지를 보면은 뭐 군사 훈련이 돈이 들어서 못하겠다 할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전쟁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결국 이란도 뭐 무력으로 친다고 했다가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그 과학적인 이제 명정성은 없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려고 했던 닉슨, 카터, 트럼프의 공통점은 재선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바이든이 아마 재선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고령한 걸 감안한다면은 만약 이게 남북관계 남한하고 북한이 완전히 짝짝꿍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대선을 갖다가 말아먹겠다 할 경우에 이걸 미국이 어떻게 처리할 건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는데 여기서 아마 지금 현재 뭐 아파치 부대가 철수한다니나 이런 뉴스에 좀 뜨고 있거든요. 그 어느 정도 이제 미군 철수라는 게 부분적으로는 가시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나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한다든가 이걸 하나의 또 하나의 카드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기록에 올라갈 겁니다. 예, 재선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아까 말 미국 대통령 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은 다 단명에 그쳤다. 이게 6.25 때 참전을 결정한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람 위대한 미국 대통령의 6위에 올라 있다. 그런 걸 보면 그 트루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우유부단했습니다만 뭐. 나름 이제 그 6.25 때 유엔군을 미군을 주도한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시킨 결정 내린 것도 트루먼이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 이 미국이 어쨌든 한국 부분에 대해서 미국식으로 사고하지 말고 그리고 내년 한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걸 비핵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북한 문제를 남한의 좌파 정권을 탄생시켜서 연장시켜 미국까지 다 같이 드러내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상상을 초월한 뭔가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대한반도 정책을 구사해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 콘텍스트에서는 지금 비핵화 문제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같지만 사실은 부차적인 지휘밖에 안 되는 거죠. 할 일도 없고요. 할 그렇죠.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아마 직시해야 될 문제는 내년 대선 같습니다. 이 대선이 어떤 결과를 내냐에 따라서 미국이 동북아에서 안정적인 어떤 패권 구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린치핀이라 이야기한 거는 만약에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린치핀이 되느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아마 새로운 위상을 아마 차지하는 그런 어떤 지각 변동이 아마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이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미국인이나 미국 교포가 있다면 이 점이 지금 현재 북한 비핵화보다는 현재 민주당의 어떤 한국 민주당의 향배, 그다음 우파의 향배, 내년 대선의 결과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이 결과를 자기들이 유도하는 대로 만들어내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 흔히 속된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속이는 놈이 나쁜데 국민들도 자꾸 이런 수놀이에 하나 빠져가지고 이상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은 속는 남이 병신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국민 전부가 병신이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